아내는 사지마비입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제 잘못이 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멈췄습니다. 직장도 줄이고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매일 침대 옆에서 그녀를 씻기고 눕히고 먹였습니다. 그런데요. 2개월 전부터 돌보던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아내분이 일부러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심은 씨앗처럼 자라났고 결국 저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내의 행동을 본 순간 정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내분 예전에 춤추셨어요? 조혜림 간병인 아주머니가 문득 그런 말을 꺼냈다. 순간 나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물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허리가 가끔씩 약간씩 움직여요. 물론 마비 환자분도 반사적으로 그런 건 있는데요. 이건 좀 이상하단 느낌이 들어서요. 처음엔 그냥 넘겼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 아내 서현은 3년 전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팔, 다리, 허리 심지어 눈도 제대로 못 깜빡였다. 그래서 나는 매일 그녀의 눈동자를 닦고 입술을 적셔주고 숨소리를 확인했다. 그랬는데 그런 아내가 움직인다고?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씀드렸죠. 그냥 느낌이 좀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오래 보시면 착각도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밤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 곁에 앉아 물수건을 덜어내는데 내 손이 그녀의 팔을 살짝 스쳤다. 아주 미세하게, 진짜 아주 정말 기분 탓일 정도로 근육이 움찔했던 것 같다. 서연아. 나는 입술을 떼고 물었다. 지금 나 만진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다. 늘 그렇듯 무표정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을 쳤던 기억 하나. 사고. 3년 전 비 오는 날 밤. 서연과 나는 말다툼 끝에 차를 탔고 빗속에서 핸들을 잘못 꺾은 건 나였다. 그리고 충돌. 병원. 의식 없는 서현. 그리고 의사.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봉인했다. 하지만 그게 만약 전부가 아니었다면? 그게 어떤 계획이었다면? 의심은 그날 이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서연의 손톱 아래 묻은 핸드크림 양이 매번 달랐다. 왼손은 거의 닿지 않는 곳인데 왠지 그날따라 깨끗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병인이 없는 날 밤. 아내 방에서 희미하게 휙 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살짝 다치는 듯한 소리. 혹시 팔을 움직인 건가? 결국 나는 서재 책장 뒤편 멀티탭 옆에 작은 CCTV를 하나 달았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래. 내 말에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늘 그렇듯.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나는 그녀를 더 이상 전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됐다. 그리고 CCTV가 돌아가기 시작한 지 단 사흘 만에 나는 그 영상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됐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팔도 거의 마비 상태 그대로였다. 그런데 밤 2시. 조명이 꺼진 침대 위에서 아내는 분명히 고개를 돌리고 거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리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웃은 거야? 그 순간 나는 진짜 기절할 뻔했다. 영상은 흔들리지도 왜곡되지도 않았다. 카메라는 정확히 고정돼 있었고 아내의 침대 앞 오른쪽 벽에 걸린 거울까지 전부 찍히고 있었다. 그 안에서 아내는 팔 한쪽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 분명히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설마. 설마 이거 근육경련이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 사지마비 환자도 간헐적으로 표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을 쏟아냈지만 내 안의 의심은 더 깊게 침잠했다. 그 미소는 누군가를 인식하는 사람의 미소였다. 거울 속 본인을 인지한 표정이었다. 다음 날
나는 밤새 저장된 CCTV를 다시 확인했다. 재생 속도를 빠르게 올려 12시간 녹화를 30분 안에 돌렸다. 그리고 그날 새벽 4시 17분. 침대에 누운 아내가 이불 속으로 손을 미세하게 집어넣더니 베개 밑을 더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슬로우 재생. 그녀는 작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그리고 입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고정됐고 한쪽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떨렸다. 들어갔어? 나는 소리를 키워봤다. 노이즈가 섞인 속에서 정확히는 잡히지 않았지만 들어갔어. 혹은 시작했어 같은 소리가 분명히 있었다. 통화 중이야. 그 순간 나는 소름이 쫙 끼쳤다. 사지마비 상태의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것도 한밤중 남편 몰래. 도대체 누구? 그 순간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재훈. 아내가 사고 나기 1년 전 우연히 내가 회사에서 마주친 인물. 그때는 그냥 동창이라 소개받았지만 서연의 표정은 그날 평소와 달랐다. 그 사람은 그냥 옛날 친구야. 어릴 적 잠깐 만났던 하지만 그 잠깐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CCTV 파일을 전부 USB에 백업해 사무실로 향했다. 오피스텔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머릿속엔 수천 개의 의문이 맴돌았다. 아내는 왜 움직일 수 있으면서 마비인 척했을까? 3년간의 침묵은 무엇이었을까? 간병인이 보기 전까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이유. 사무실에 도착해 나는 다시 CCTV를 돌렸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 화면 왼쪽 아래 창문 쪽에서 작은 불빛이 들어온다. 누군가 핸드폰을 비추며 창밖에서 사인을 보내는 듯한 장면. 설마 그게 집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사람이라면? 이건 단순한 연극이 아니다. 공모, 협력, 그리고 목적. 그 순간 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뚝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간병인 아주머니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주머니, 혹시 이 집 근처에서 밤마다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꺼냈다. 집 뒤 주차장, 이상하게 오래 머무는 남자 하나 있었어요. 매번 새벽 34시에 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가더라고요. 나는 그날부터 모든 감정선을 꾹 눌렀다. 이제 더는 남편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수사자의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영상이 촬영됐다. 그 안에서 아내는 분명히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영상을 다시 돌렸다. 시간은 새벽 3시 12분. 침대 조명이 꺼진 상태. 하지만 적외선 모드로 켜진 카메라는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했다. 이불 위에 올려놓은 오른손 검지. 느리지만 또렷하게 천천히 이불을 따라 움직이는 손끝. SEONGWO. 성우. 그 순간 나는 모니터를 뒤로 밀치며 숨을 들이켰다. 내 이름이었다. 윤성우. 그녀는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인 그녀는 분명히 내 이름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또 다른 단어. DI. 심장이 떨어졌다. 성우. DI. 나를 죽이겠다는 뜻인가? 누구에게 보내는 사인인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나?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난 1년간 아내의 문자, 통화 내역, SNS 기록을 확인했다.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으니까. 입원 전까진 모든 게 끊겨 있었다. 그런데 하나 발견됐다. 최근 한 달 사이 등록된 수십만 있는 번호. 10-8XX4-19XX 총 12회. 심지어 모두 새벽 2시 4시 사이. 수신 후 바로 끊김. 그 번호는 저장돼 있지도 않았고 발신 기록도 없었다. 나는 즉시 그 번호를 지인 변호사에게 보내 추적을 요청했다. 결과가 오기까지의 시간은 내게 지옥이었다. 내가 믿고 살아온 여자가 3년간 병상에 누워 있었던 아내가
지금 내 목숨을 위협하는 누군가와 공모 중일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로 난 모든 숨소리조차 의심하게 됐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번호요. 주인 명의는 없어요. 선불폰입니다. 하지만 기지국 조회해보니 그 번호 최근 일주일간 당신 자택 반경 100m 내에서만 신호 잡혔어요. 누구야 누구냐고. 도대체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누워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야. 윤성우. 오늘은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 딱 한 번만.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래. 아무 말 안 해도 돼. 대신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내가 왜 그러는지, 누구랑 엮여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날 죽이려고 했는지까지. 그날 밤 나는 집안 전체에 CCTV를 2대 더 설치했다. 하나는 부엌 쪽, 하나는 외부 창문 쪽. 그리고 현관 근처엔 녹음 장치까지 달았다. 왜냐면 이제부터 나는 그녀와 대화할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결판을 지을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랑했던 사람을 이젠 의심해야 하고 맞서야 한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 하지만 멈추면 죽는다. 그때 난 그렇게 믿었다. 새벽 2시 43분. 현관문 쪽 센서가 진동을 기록했다. 문을 연 건 아니었다. 누군가 문 앞에 섰다가 그대로 사라졌다는 신호. 나는 숨을 참고 녹음된 소리를 재생했다. 삐찌직 그리고 낮게 가라앉은 남자 목소리. 서연아 나야. 다 됐어. 다음 주면 시작해. 식은땀이 쏟아졌다. 낯선 목소리. 짧은 말. 다 됐어. 다음 주면 시작해. 도대체 뭐가? 나는 곧장 복도 쪽으로 달려가 아파트 복도 CCTV까지 요청했다. 경비실에서 어렵게 받은 새벽 영상엔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하나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어딘가 익숙했다. 그 눈빛, 걷는 자세, 어깨 각도까지. 박재훈? 잊고 지냈던 이름. 서연의 대학 동기였고 한때 잘 지내던 친구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 하지만 난 안다. 그 남자의 눈빛엔 단순한 과거는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나는 집안 공기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서연이 쓰는 향은 병원 전용 무향 로션이었다. 그런데 이건 남성 향수. 우디 계열. 잔향이 분명히 어깨와 손목에서 나는 것. 누가 다녀간 거야? 나는 장롱, 화장실, 베란다 구석까지 뒤졌고 작은 화분 아래 USB 하나를 발견했다. 아무 표시 없는 검은색.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꽂았다. USB 안엔 단 하나의 폴더. 폴더명 SYJH 마지막 그 안엔 영상이 있었다. PLAY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영상 속 배경은 우리 집 안방.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누운 서현. 그녀의 머리맡엔 박재훈.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서현의 손을 쓰다듬었다. 곧 끝나. 조금만 더 연기하면 돼. 넌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어. 넌 이제 그 사람 밑에서 더 안 살아도 돼. 서현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나는 숨이 끊어질 뻔했다. 3년 전 그 사고 이후 모든 걸 내려놓고 간병했던 내 아내가 연기라니. 나갈 수 있다니. 그 남자와 계획했단 말인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배신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건 기만이고 공작이고 파괴였다. 그리고 그 영상 끝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박재훈이 화면을 향해 내게 말하듯 남긴 멘트. 윤성우 씨, 그만하죠. 당신이 서연을 가진 건 애초에 실수였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렇구나. 이젠 사랑도 연민도 전부 끝이다.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영상과 음성을 포렌식으로 분석해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 서연의 귀에 대고 나는 처음으로 낯선 말투로 말했다. 서연아. 모르는 척 연기하지 마. 내가 다 봤어.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내 눈엔 그 입꼬리가 다시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게 보였다.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내 방 문을 천천히 열었다. 서연은 여전히 늘 그렇듯 말이 없었다. 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모든 정적이 연극이라는 걸 안다. 서연아.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대답 좀 들을 수 있을까? 그래, 여태까지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너 차례야. 나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박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하는 장면. 곧 끝나. 조금만 더 연기하면 돼. 그 사람 밑에서 더 안 살아도 돼. 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서 서연의 얼굴을 마주 봤다. 봐. 이젠 숨길 것도 없잖아. 이걸 다 지켜본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을까? 사랑했으니까. 목이 잠겼다. 사랑했어. 너 하나만 보면서 3년을 살았어. 근데 넌 그 3년을 연극으로 채웠더라.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왜였냐 그거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이런 짓까지 했냐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그 사고? 맞아, 내 과실 있어. 근데 너 살아있었잖아. 그날 이후 내가 뭘 못했냐. 간병인, 병원, 재활치료 모두 내 말에 맞췄어. 내 일 접고 사람 다 돌려보내고 매일 밤 내 옆에서 잤어. 성우 그때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입술이 소리를 냈다. 성우 나는 숨을 멈췄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만 좀 해. 그녀의 입에서 또렷한 두 번째 말이 터져 나왔다. 그만 좀 미안해 하지 말라고. 뭐? 서연은 입술을 더듬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날 사랑하는 줄 몰랐어. 사랑이 아니라 벌처럼 느껴졌어. 당신이 나한테 베푸는 모든 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당신이 날 불쌍하게 여기는 게 난 너무 싫었어. 매일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나는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가 지금 사랑을 불쌍함으로 오해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럼 그래서 이 짓을 한 거야? 재훈이 그 사람만은 나를 한 번도 불쌍하게 본 적이 없었어. 그 사람은 내가 아픈 걸 기회로 삼았지. 그래도 그게 날 사람처럼 느끼게 해줬어. 그녀는 덧붙였다. 당신은 날 살려주려 했고 그 사람은 날 살고 싶게 만들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내 헌신이 그녀에겐 감옥이었다. 그녀의 비극은 내 마음을 몰라서였고 나의 비극은 그걸 끝까지 표현하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날 죽이려고까지 했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죽이려고 한 적은 없어. 그럼 USB의 그 말은? 재훈이 혼자 벌인 일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날 놔주길 바랐어. 그게 그 유일한 방법일 줄 알았고. 그날 밤 나는 방을 나와 아무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홀로 앉았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 내 인생의 절반을 공유했던 사람. 그 사람의 입술은 고작 두 마디로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나는 복수를 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서연은 집을 떠났다. 아무 말 없이. 재훈과도 연락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도 모든 CCTV를 지웠다. 단 한 장면만 남겼다. 그녀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던 그 장면. 그건 아마도 내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마지막 진심이었을지도 몰랐으니까. 여기 조금만 더 주세요. 어르신 국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다. 가끔 지원하던 노숙 쉼터. 겨울 준비 물품 전달차 들른 날이었다.
그런데 국을 나르고 있던 봉사자 중 낯익은 뒷모습이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몸엔 얇은 바람막이. 근데도 나는 한눈에 알았다. 서연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봤다. 무릎 굽혀 어르신 신발을 정리해주고 깨진 그릇을 조심스럽게 수거하고 국자보다 입꼬리를 더 많이 썼다. 그녀는 그때 그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내 앞에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며 짓는 미소. 나는 조용히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잠시 눈을 맞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왔구나. 여기서 지내? 아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 무섭더라. 내가 뭐라도 해야 살 것 같았어. 재훈이는? 그 사람도 떠났어. 끝났고. 아무데도 안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다 망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 이름을 불러주더라.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도 해. 그녀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굳은 살이 앉은 손. 처음 봤다. 그런 서연은. 이게 사람 손 같아서 좋아. 언제부턴가 내 손도 누워만 있어서 죽은 줄 알았거든. 나는 조용히 물었다. 행복하냐?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대답했다. 조금 이제야 좀 사람 같아졌어. 우린 말없이 잠시 나란히 앉았다. 쉼터 복도에 겨울 해가 비치는 그 벽에 기대어. 미안했어. 나도. 너한텐 사랑이 감옥이었단 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런데 나한텐 그 감옥이 지금보다 편했어. 왜? 당신 옆에 있으면 덜 외로웠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냥 놓아주는 감정이었다. 잘 살아. 성우야. 응. 그때 네가 내 이름 불러줬을 때 사실 살고 싶었어. 그럼 그걸로 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식판을 들고 줄에 선 사람들에게 국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게 그녀가 택한 속죄이자 삶이었다. 나는 뒤돌아 나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서로 사람으로 마주했구나. 그날 이후 서연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어떤 연락도 없었고 내가 찾지도 않았다. 그저 가끔 노숙 쉼터 후원 메일에 김서연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름이 적힐 때면 그녀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걸 알 뿐이었다. 처음엔 이상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고 치매약이나 혈압약을 챙기지 않아도 됐고 누워있는 사람을 부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용함이 편안해졌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하던 회사를 넘긴 뒤 작은 출판사를 차렸다. 예전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그게 내겐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는 방법이었다.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와이프는요? 그럼 나는 조용히 웃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 말엔 미움도 없었고 아쉬움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과의 이야기가 이젠 마음 한켠에 한 권의 책처럼 놓였다는 의미였다. 가끔 그날 새벽 아내가 거울 앞에서 지었던 그 미소가 떠오르곤 한다. 처음엔 무서웠다. 소름 돋았고 배신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조금은 이해된다.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 사랑이라 믿었던 감옥에서 살고 싶어 몸부림치던 사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거짓으로 엮인 관계였지만 그 안에 있던 감정만큼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이제 나는 놓는다. 내가 손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사랑도 미움도 용서도. 이제 내 안에서 모두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며 나답게 살아간다.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사람의 마음엔 복수도 증오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남은 건 결국 그 사람을 사랑했었다는 고백 하나뿐. 사람을 놓는다는 건 진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을 마음에 고이 묻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